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진지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옥빛 국물이 담긴 작은 사발을 내밀었죠. 서울 한남동에 자리한 제 레스토랑 청년은 이제 예약이 석 달씩 밀리는 곳이 되었어요. 벽면에는 각종 요리 대회 트로피들이 빛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풍경이었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고 다른 심사위원들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맛입니까? 프랑스에서 온 심사위원이 물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집안 5대에 걸쳐 내려온 비법입니다. 100년이 넘은 레시피죠. 레스토랑 주방 한쪽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가득했고 할머니의 할머니가 쓴 붓글씨로 조리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제게 오기까지 참 험난한 여정을 거쳤죠. 배신과 탐욕 그리고 가족의 붕괴를 지나쳐왔어요. 그날 저녁 9시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10년 전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이었죠. 제 친오빠 강민수였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헐렁한 재킷에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한눈에 봐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이 따뜻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죠. 오빠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줘. 제발. 오빠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로 향하라는 손짓을 했죠. 사무실 문을 닫자 오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늦었어요, 오빠. 너무 늦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고 강남에 있는 작은 한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180만 원 정도였죠. 퇴근하면 밤 11시가 넘었고 발은 항상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요리가 좋았고 언젠가 제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음식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증조 할머니 때부터 시작된 비법 레시피가 있었죠. 맑은 사골 국물에 특별한 약재를 넣어 만드는 보양탕이었어요. 그 맛은 정말 특별했죠. 한번 먹어본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할 만큼요. 하지만 레시피는 엄격하게 장손에게만 전해졌고 그게 바로 오빠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서울 종로구 골목 안쪽에 있는 20평짜리 가게였죠. 간판도 낡았고 의자도 삐걱거렸지만 단골 손님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아버지의 보양탕을 먹으러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왔어요. 이 맛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100년 동안 쌓인 정성이 들어간 맛이지. 아버지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빠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재능이 있었어요. 18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고 25이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레시피를 배울 수 없었죠. 여자는 시집 가면 남의 집안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집안 비법은 강씨 성을 가진 사람만 이어받는 거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몰래 주방 구석에 숨어서 아버지와 오빠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어떤 재료를 얼마나 넣는지, 불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끓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모두 노트에 적었습니다. 밤마다 그 노트를 보며 외웠고 혼자 연습했어요. 2010년 3월 15일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주방에서 국물을 저으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병원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식당 수입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집안이었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셨고 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해. 오빠가 도착한 건 3시간 뒤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죠. 무슨 일이야? 오빠의 말투가 짜증스러웠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어딨어? 나도 빚이 3천만 원인데. 그때 저는 알았죠. 오빠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요. 결국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식당 문을 닫아야 했고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갔죠. 매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식당을 다시 일으켜 세울게. 어느 날 오빠가 저를 불러내서 말했어요. 동대문 근처 작은 카페였고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레시피로 제대로 된 레스토랑을 차릴 거야. 투자자도 구했어. 오빠의 눈빛이 반짝였죠. 저는 조금 불안했지만 오빠를 믿기로 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어? 제가 물었고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나 아버지한테 다 배웠잖아. 1년만 있으면 대출금도 다 갚고 아버지 병원비도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오빠는 투자금 3억 원을 받아 강남에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청년, 우리 증조 할머니 성함이었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하고 주방 기구도 최신 제품으로 들여놓았어요. 오픈날 저도 축하하러 갔습니다. 오빠 대박 나길 바랄게. 제가 말하자 오빠는 어색하게 웃었죠. 첫 달은 괜찮았어요. 손님들이 제법 찾아왔고 리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죠. 오빠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가게에 가도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식재료값도 제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야? 어느 날 밤 제가 오빠를 붙잡고 물었어요. 그날따라 오빠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은 텅 비어 있었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죠. 아무 일 없어. 신경 쓰지 마. 오빠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흘 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죠. 강민수 씨 동생이세요?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사채업자였습니다. 당신 오빠가 제 돈 3억 원을 가지고 도박장에 다 날렸어요. 그의 말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죠. 뭐라고요? 제가 되묻자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여기 다 증거 있습니다. 카지노 출입 기록, 도박빚 차용증 전부요. 서류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가 투자금을 받자마자 바로 불법 도박장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레스토랑은 거칠애였고 아버지의 레시피로 돈을 벌겠다던 약속은 전부 거짓말이었죠. 그럼 가게는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일 모레 압류됩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 식당도요. 연대 보증인이 당신 아버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아버지 이름을 몰래 사용해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렸어요. 5월 장마철이었고 빗물에 아스팔트가 반짝거렸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다 알았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갔더니 오빠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물었고 오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미안해. 나 좀 피해 있어야겠어. 그게 다였어요. 가족에게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평생 모은 거 다 날리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오빠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을 따려고 했는데 계속 잃었어.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오빠는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식당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켜온 그 식당이요. 경매 공고문이 식당 유리문에 붙었고 단골 손님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20년 넘게 다니신 할머니 손님이 물으셨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직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을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수지나 민수는 잘하고 있지? 아버지가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네, 아버지. 잘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식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비록 레시피를 정식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몰래 적어둔 노트가 있었어요. 그 노트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경매로 식당이 넘어가고 나서 저희 가족은 작은 투룸 월세로 이사했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시작하셨고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뛰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계셨죠. 여기 컵라면 하나 주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며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어요. 혹시 강일석 사장님 따님 아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었고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도 아버님 식당 단골이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다녔죠. 그 보양탕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름은 박준혁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죠. 요즘 아버님 식당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분이 걱정스럽게 물으셨고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오빠의 배신, 식당 경매, 아버지의 병, 전부요. 박준혁 사장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명함을 꺼내셨죠.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15층짜리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사무실은 7층에 있었어요. 앉으세요. 박준혁 사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제가 어젯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수진 씨 아버님의 레시피 정말 특별하거든요. 그걸 상품화하면 어떨까 싶어요. 상품화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죠. 박 사장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제 회사에서 레토르트 식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버님 레시피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판매하는 겁니다. 물론 수진 씨가 레시피 개발자로 참여하시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레시피는 오빠한테 있어요. 저는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박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가 혼자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노트에 적어둔 게 있긴 한데. 저는 망설였어요.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 연습만 한 거라 자신이 없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식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격려해 주셨죠. 일주일 뒤 회사 시험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 넘게 몰래 공부한 레시피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만드는 거였죠. 사골을 고아서 육수를 만들고 비법 약재를 넣었습니다. 당귀, 천궁, 황기, 그리고 할머니만 아시던 비밀 재료까지요. 4시간 후 국물이 완성되었어요. 옥빛으로 맑게 우러난 국물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만들던 그 색깔이었거든요. 박 사장님이 숟가락을 들고 한 모금 드셨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 맛입니다. 박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죠. 강일석 사장님의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수진 씨 대단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님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월급은 350만 원이었죠.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레시피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연구소는 분당에 있었고 최신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레시피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노트를 한 줄씩 분석하고 재료 비율을 정확히 맞췄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연구소 창밖으로 해가 뜨는 걸 보며 국물 맛을 보곤 했습니다. 아버지 병세가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직 식당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제가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이듬해 봄 드디어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제품명은 청연 보양탕, 할머니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했고 홈쇼핑 방송도 나갔습니다. 첫 달 매출이 3억 원을 넘었어요. 박 사장님이 저를 불러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진 씨, 이 제품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제품 개발도 함께 하시죠. 믿기지 않았어요. 10%면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정말요? 제가 그 정도로 받아도 되나요? 제가 물었고 박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당연하죠. 이건 수진 씨 집안의 100년 레시피예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청연 보양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강식품이 되었어요. 연매출 100억 원을 넘어섰고 저는 회사의 이사가 되었죠. 32살에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오빠 생각이 났어요. 오빠만 제대로 했어도 이 모든 게 우리 가족 것이 될 수 있었는데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버지 이름으로 빚을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머니는 제 성공을 무척 기뻐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저희는 마포구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0평짜리 깨끗한 아파트였고 아버지 방도 따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거실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셨어요. 이 나이에 이런 집에서 살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중얼거리시곤 했죠. 하지만 아버지 눈빛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아들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지만 가끔 오빠 사진을 보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수진 씨, 당신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차려보는 게 어때요? 제가 투자할게요. 놀라웠죠. 레스토랑이요? 제가 되묻자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청연이라는 브랜드를 더 키우는 겁니다. 제품도 좋지만 직접 맛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서 레스토랑을 만들기로 했죠. 투자금은 15억 원이었어요. 인테리어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고 주방은 최첨단 시설로 꾸몄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저는 일본으로 요리 연수를 다녀왔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3개월 동안 배웠죠. 프레젠테이션 기법, 플레이팅, 고객 서비스까지 전부요.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레스토랑 청연이 문을 열었어요.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죠.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 회장님들이 찾아왔고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100년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 기사 제목이 그랬어요. 메뉴는 단 하나였습니다. 청연 보양탕 코스 요리죠. 전체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모두 할머니 레시피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가격은 1인당 15만 원이었고 사람들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6개월 후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들이 찾아왔어요. 그들 앞에서 요리를 선보이는 건 정말 긴장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할머니 레시피를 믿었고 제 실력을 믿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청연은 미슐랭 2스타를 받았죠. 시상식 날 박 사장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수진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 제가 미슐랭 스타 받았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성공은 계속되었어요. 레스토랑 예약은 석 달 전부터 받아야 했고 해외 손님들도 찾아왔죠. 저는 요리책도 냈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35살에 이룬 성공이었어요. 그러던 중 박 사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죠. 수진 씨, 제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박 사장님이 병실에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박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제 회사 지분 30%를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유언장을 써놨어요. 사장님. 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박 사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 씨는 제게 딸 같은 사람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석 달 후 박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고 저는 상주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저를 아껴주신 분이었죠. 회사 지분을 물려받은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박 사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2년 만에 회사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그 사이 오빠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걱정하셨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오빠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무셨죠.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29년 가을, 제 나이 38이 되었어요. 레스토랑은 미슐랭 3스타로 승격되었고 회사는 코스닥 상장까지 마쳤죠. 제 개인 재산은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가 나타났어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오빠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옷차림도 초라했죠. 사무실로 들어온 오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책상에 앉은 채 차갑게 물었죠. 10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예요? 나 정말 힘들었어. 도박 빚 때문에 도망 다녔고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했어. 오빠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빚은 아직도 2억 5천만 원이나 남았어. 사채업자들이 날 찾고 있고. 오빠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정말 고생했다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수진아, 제발 좀 도와줘. 내가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오빠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죠. 2억 5천만 원만 갚으면 돼. 내게는 그 정도 돈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는 10년 전에 뭐 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빚을 내고 식당을 경매로 넘기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가족 생각은 했어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을 따려고. 오빠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창밖으로 한강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지나다니는 차량들, 평화로운 밤 풍경이었죠. 저는 오빠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오빠, 10년 전에 오빠가 한 행동 때문에 저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 정말 미안해. 오빠가 고개를 숙였죠. 그래서 그동안 나타나지 못했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 면목이 없는 걸 알면서도 돈이 필요하니까 온 거죠? 제 목소리에 냉기가 실렸어요. 오빠는 진짜 가족이 뭔지 몰라요. 가족은 힘들 때 돕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오빠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럼 넌 날 안 도와줄 거야? 눈빛에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안 도와줄 거예요. 수진아, 제발. 오빠가 다시 애원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오빠, 10년 전 그때 오빠가 저를 도와줬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식당이 경매로 넘어갈 때,
그때 오빠가 가족 곁에 있었어야죠. 나도 그때 힘들었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오빠가 변명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오빠가 직접 만든 빚이잖아요. 그 책임은 오빠가 져야죠. 오빠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목소리에 힘이 빠졌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오빠 몫에 레시피가 있었죠. 그걸로 뭐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빠는 도박을 선택했어요. 그게 다 실수였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오빠가 변명을 이어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순간이 아니었어요. 오빠는 몇 년 동안 도박을 했잖아요. 그건 선택이었어요. 실수가 아니라. 레스토랑 밖에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소리였죠. 저는 오빠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10년 전이었어요. 오빠 때문이었죠. 수진아. 오빠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혼자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오빠도 그래야 해요. 나는 내가 아니야. 혼자 일어설 수 없어.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저는 더 이상 오빠 인생에 책임질 수 없어요. 오빠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러는 거야? 우린 남매잖아. 눈빛에 원망이 서렸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남매였죠. 10년 전까지는요. 수진아, 넌 너무 차가워졌어. 오빠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오빠야말로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했잖아요. 제가 차가운 게 아니라 오빠가 먼저 떠난 거예요. 오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죠. 문 앞에서 오빠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셔? 오빠보다 훨씬 잘 지내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요즘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구나. 다행이네. 오빠 보고 싶어 하세요? 제가 물었고 오빠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아. 면목이 없어서 못 뵈겠어.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그럼 앞으로도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지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에요. 오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안으로 들어왔고 오빠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오빠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죠. 넌 행복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행복한가? 성공했지만 외로웠고 부유하지만 공허했어요. 하지만 오빠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네, 행복해요. 오빠보다는 훨씬요. 오빠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적어도 내가 행복하다니. 그리고는 복도로 사라졌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죠. 저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보였고 한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오빠와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일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다녀갔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일주일 전에요. 제가 대답하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죠. 그래서 돈을 줬니? 아니요, 안 줬어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죠.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고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응. 민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해. 우리가 계속 도와주면 평생 그렇게 살 거야.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나도 그래. 그래도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잘한 거야, 수진아. 그날 밤 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수진아, 민수 일 어머니한테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냉정했나요? 제가 물었고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넌 잘했어.
민수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해. 아버지는 오빠 보고 싶으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죠. 보고 싶지. 내 아들인데. 하지만 그 애가 변하기 전에는 만나지 않을 거야. 언제쯤 변할까요? 제가 물었고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모르지. 어쩌면 평생 안 변할 수도 있고. 그건 민수 자신이 선택할 문제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남남으로 살아야 할까? 정답은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오빠가 진심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였죠. 한 달 후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오빠의 옛 친구라는 사람이었죠. 사장님, 민수 씨 소식 들으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제가 되묻자 그가 말했어요.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설거지요? 놀라웠죠. 오빠가 설거지를 한다니요. 네, 강원도 어느 시골 마을이래요. 거기서 새로 시작한대요. 그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칠 후 오빠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강원도 내려왔어. 여기서 일하면서 빚 갚으려고 해. 내 말이 맞았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 고마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가 드디어 깨달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포기한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오빠의 인생은 오빠 것이고 제 인생은 제 것이라는 거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은 더욱 번창했고 저는 두 번째 지점을 오픈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 레스토랑이었죠. 오픈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셨고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답했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딸. 그날 밤 제주도의 별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의 여인들이 지켜온 레시피가 지금 제 손에 있다고요. 이 레시피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역사였고 사랑이었으며 인내의 결과였어요. 오빠는 그걸 탐욕으로 잃었지만 저는 정성으로 지켜냈죠. 이듬해 봄 오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작은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오빠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고 뒤에는 산골 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문자가 함께 왔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내 가게 차렸어. 물론 아주 작은 곳이지만 내 레시피는 안 쓰고 내 방식대로 하고 있어. 언젠가 빚다 갚으면 당당하게 찾아갈게. 그때까지 건강해. 저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정말 변한 걸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요. 아버지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식당 차렸대요. 아버지가 사진을 보시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그렇구나. 늦었지만 다행이다. 찾아가 볼까요? 제가 물었고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아직은 아니야. 민수가 제 발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버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죠. 여름이 왔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오빠에게서는 가끔 짧은 문자만 왔어요. 잘 지내, 고맙다, 건강해 같은 짧은 말들이었죠.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잘 지내, 힘내,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겨울날 박 사장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묘소를 찾아가 꽃을 놓고 인사를 드렸죠. 사장님, 잘 지내고 있어요.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은 맑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고요.
박 사장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게 진짜 가족 같은 분이었어요. 반면 오빠는 같은 피를 나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오빠가 정말로 변해서 돌아온다면 그때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요. 그날 밤 레스토랑을 정리하며 할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맛은 정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할머니의 글씨 옆에 제가 작게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지켜내는 것이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빠를 기다리면서도 제 길을 가는 겁니다. 언젠가 오빠가 돌아올 그날까지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빠는 변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할머니의 레시피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이 맛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닙니다. 가족의 역사이고 사랑의 기록이며 인내의 결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었죠. 레스토랑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주방을 돌아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조리대, 반짝이는 냄비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할머니의 나무 상자까지요. 내일도 이곳에서 요리를 할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오빠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죠. 오빠 어디에 있든 건강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당하게 돌아오세요. 눈은 계속 내렸고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고 저는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할머니의 레시피와 함께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용서, 성공과 고독, 그리고 끝나지 않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죠. 완벽한 결말은 아니지만 이게 인생이에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게 바로 삶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할머니께서 레시피와 함께 물려주신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거예요. 언젠가 제게 아이가 생긴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긴 여정을요. 사랑과 배신, 좌절과 성공, 그리고 끝없는 인내의 이야기를요. 눈은 밤새 내렸고 아침이 왔을 때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오늘도 레스토랑 문을 열 겁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요리를 하고 할머니의 레시피를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올 그날을 조용히 기다릴 겁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오빠에게 물어볼 거예요. 진짜 변했어요? 만약 오빠가 진심으로 그래라고 대답한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요.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찾았고 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오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니까요. 할머니의 레시피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 사명이에요. 오빠가 버린 것을 제가 지켜낸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주방에서 매일 저녁 손님들과 함께 그리고 눈 내리는 밤 혼자 남은 레스토랑에서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가 숨 쉬는 한, 요리하는 한, 할머니의 레시피를 이어가는 한요.